간단한 국민의례가 먼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앞쪽에 국기를 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합니다. 앉아주십시오. 광주연합 언론인의 김성 이사장께서 내빈 소개와 함께 강사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언론인회가 올해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서 첫 공개 강좌, 우리 시민들 위한 강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인회가 그 도청 안에 있었던 보도 검열관실을 복원해달라고 3년째 이렇게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되지 않고, 되지도 않는 가운데 5월 18일 날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개관한다고, 유족 5.18 유족을 개관한다고 해서 좀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김주원 회장을 모시고 도대체 보도검열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사례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소개해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주원 회장께서는 언론 그 이후에 언론 관계를 많이 보셨고 지금도 그 보도 검열과 관련된 책자를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4시부터 김주원 회장과 나이가 5.18 기록관장 제가 릴레이로 도청 앞에 있는 이것을 어깨에다 두르고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 추진단이 각성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 1인 시위를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은 적절히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 보도검열관실이 복원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주원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18 기록관에 와서 이런 보도검열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5.18 당시 언론사 입사한 때가 80년 4월이니까 바로죠. (5.18) 광주 민주항쟁 바로 직전에 한국일보에 입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 한국일보에 있으면서 견습기자시절, 수습기자시절 시절에 검열단에, 서울에 있는 검열단에 검열을 받으러 다녔던 초창기 기자 시절에, 견습기자 시절에 검열을 받으러 다녔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 검열 실태를 잘 알고 있고 직접 몸으로 경험했고요. 5.18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신문 한국일보에 있으면서 광주 현장에 취재를 갔던 선배 기자들이 보내온 취재 메모를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적은 내용들을 보면
마음도 졸았던, 그러면서도 신문에는 한쪽에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 분개했던 풋내기 젊은 기자입니다. 벌써 그로부터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현재 5.18 광주항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5월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당시의 보도검열 실태와 그 광주 전남 언론인회에서 추진 중인 보도검열관실 복원운동에 적극 찬동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언론 통제 통제 사실을 전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전 국민 또는 세계 시민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시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옛날 80년 당시에 보도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보도검열의 내용들이 우리 정권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이라고 하긴 이상하지만 독재를 꿈꿨던 그 정권에 의해서 내란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도검열이 이루어져 왔고, 또 그걸 시도해도 갔다는 점에서 보도검열이라는 그 아픈 역사를 완전하게 드러내놓고 그걸 가르치는 것, 그 실상을 가르치는 것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고, 그러한 중요한 과제를 광주전남 언론인회에서 맡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보도검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란 세력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수단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언론 검열입니다. 언론을 검열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뜻하는 바대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창탈하거나 권력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삐삐 내려져 있고요. 또 실제로 비상경하에서는 보도검열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사전검열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비상경 자체가 하나의 내란, 말하자면 정당한 비상경이 아닌 위헌적 요소나 불법적인 내란을 획책하면서 내세운 비상경이라는 점에서 그 비상경이 가지고 있는 사전 검열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그리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살하는 그런 행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서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언론인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한 3년 이상을 내 전남도청을 복원하면서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화부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5월 18일 날, 오는 18일 날 복원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복원식 그 과정에서도 전남도청의 보도검열관실은 복원되지 않은 채 복원식을 진행하고, 그래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옛날에 보도검열을 직접 경험했던 언론인으로서 하나의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 필수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검열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도검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도검열은 외국 수많은 나라에서도 비상경이나 그런 하에서는 사전에 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비상경이라는 말하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검열 수단인데, 다시 말하면 그거는 자기들의 정권을 옹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검열을 실시하고 언론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또는 내란을 일으켜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장 필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나 옛날 박정희 정권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신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보도침을 내려서 언론을 사후 검열을 하고 보도침을 내려서 언론을 조작하고 통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내란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전두환 정권이 80년 초에 박정희가 죽고난 뒤에도 자기들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도 검열이 가장 필수적인 수단임을 인식을 해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당시에 모든 여론을 비판 여론을 봉쇄하고 국민의 그 언론을 막아놓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내세워서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자기들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점이 바로 보도 검열의 그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 당시에 박근혜 정권도 탄핵을 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 탄핵이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만든 비상계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도 포고령에 가장 우선으로 등장하는 것이 정권 탈취, 언론 검열, 사전 검열입니다. 보도 검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4년이 벌써 2년이 되고 24년도 12월 달에 내란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웠던 계엄 보고령에도 언론 통제를 하고 언론을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쓴 글을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그 내란을 꿈꾸는 또는 내란을 시도했던 그런 세력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언론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언론을 어떻게 통제를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을 탈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 언론 검열, 보도 검열 과정에서 한다같이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80년도만에 들어와서 보도 검열이라는 것이 주로 신문, 방송, 통신사, 이런 통신사별로 역할을 못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 방송, 신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나팔자로 인쇄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신문, 방송, 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인터넷이 신문, 방송보다도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인터넷이 아주 매우 중요한 소통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인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있었던 기무사의 그 계엄 계획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인터넷도 차단 이야기가 요즘 가끔 나오죠. 외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서 인터넷 차단을 하거나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인터넷 차단을 시도를 했었고 윤석열 정권 안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시도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차단을 시도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등장한 그런 그 미디어 환경 하에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는 것이 결국은 신문, 방송, 통신망을 규제해서는 어렵고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갔었고 또 중요한 것은 전두환 정권에서는 요즘 어제 나왔던 거예요. 이상민 전 환경부 장관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반전 단수를 추진했다가 그것 때문에 징역 9년의 형을 2심에서 받은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을 차단한다든지 사전 보도 검열을 한다든지 그 차원을 넘어서 신문사나 방송사 또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반전 단수를 통해서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아예 보도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다는 점, 그것이 새롭게 등장한 언론 검열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마찬가지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보도 검열, 사전 검열은 보도 검열 계엄하에서 계엄사에 설치된 보도 검열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보도 검열단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보도 검열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유언비어의 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언비어 원상이라는 점은 유언비어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다. 또 하나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발표 내용만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당시에 그 보도검열단이나 보도검열관실에 했던 역할은 지금 현재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 뉴스의 대량 생산 공장에 불과했다라는 그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유언비어라는 것은 국민의 언론을 막거나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언론 매체로 접할 수 있는 길을 통제하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유언비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에 유언비어라는 것이 세상에 많이 떠돌았는데요. 그 떠돌았던 내용들 중에서는 허무맹랑한 내용들로 하나에 많이 있을 것이고, 또는 실제로 사실로 일어난 일을 그 유언비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했던 당시의 그 내란 세력에 의해서 정당한 사실, 진실을 차단하려는 하나의 구실로 역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유언비어 내란 세력 계엄령 속에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5.18 항쟁 당시에 언론을 국민의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마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북한에서 뒤에서 사지역을 일으켰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유언비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광주의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한 수천 명이, 1,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계엄군의 학살에 의한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형식이라고 유언비어를 체포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유언비어는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실제로 허무맹랑한 그쪽에 대해서는 아예 계엄사나 신문부 또는 반란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반란 세력들이나 전두환 신군부 그 세력은 그러한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광장쟁 학생 시위가 한해 시민이었을 때 소위 말해 간접단 사건을 조작해서 발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확률한다면 아마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광주 민족의 진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아마 옥살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위험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인해 가지고 광주에서 이러한 이제 광주의 진실, 광장내의 진실을 얘기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당시에 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41년 만에 무죄로 다시 판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유언비어에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진실을 얘기함으로 한 것도 처벌 대상이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 당시에 정부 사전 검열이나 보도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차단했을 때는 유언비어로 나왔던 내용들을 유리통신이라고 일컬어가지고 유리통신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데 그것이 뒤에 가서는 진실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언비어라는 것이 관련 보도 검열 과정에서 정보를 자살한 것을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부작용이라고 쓰고 두 번째는 당시에 나왔던 계엄사나 계엄당국에서 또는 보안사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들은 소위 말해 가짜뉴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왜곡 편파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살리는 그런 항상 공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짜뉴스가 소위 말해서 김대중 세력이 배후 조정에 일어난 폭정설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도 일부 보수 세력이나 일부 그 신문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또는 집회에서 떠들어대는 왜곡 또는 혐오된 왜곡된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당시 보도검열 관식이 보도검열을 통해서 장별이 여론 조작했던 내용들이 현재는 가짜뉴스로 지금도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보도검열 관식의 정책을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그러한 보도검열 관식이 했던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사례라는 것들을 기억해서 영원히 알려서 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보도검열 관실 보건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도검열 관실 보건의 장애성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집체적으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언론인회에서도 방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도검열 관실의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 글을 통해서 또는 우리 광주연합 언론인에서 내놓은 성명서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주 전남 언론인회에서 얘기했던 우리 김성 회장이 말씀하셨던 아우슈비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우슈비츠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민주화 운동 기념관 두 개를 하나의 다크 초코스로서 어둠의 진실을 밝혀주는 체험 공간으로서 민주주의를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기념관으로서 보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 있는 나치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홀로코스트 현장을 그대로 남겨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관광객들이 다크초코스로 꼭 가봐야 되는 그런 현장 기념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과거 서울에 있었던 안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안영동 대공분실은 수많은 박종철 열사를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어간 그런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뭐 박종철 열사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검찰에 반대하다가 추억된 기대회 부회장 출신 선배가 계신데 노양기 당시에 부회장 노양기 선배도 거기에 가서 이근한 고문기술자한테 칠성파인적으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저도 86년에 보도심리학권으로 연행돼가지고 초급됐을 때 그때 저도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현장들이 한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몸소 찾은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조사를 받고 네가 그 안 했던 자리에서 조사를 받고 죽을 간첩이 하나 있다. 그거는 누구냐면 이재훈이라는 이재훈 잘 기억하기 할지 모르겠지만 이재훈이라는 사람은 옛날 난민전 사건으로 간첩으로 도입됐다가 거기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사형 이재훈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죽어가지고 하수구를 통해가지고 거기 몸에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던져버리면은 그 강으로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버리는데 그럼 지도새도 모르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애들이 바로 이제 안영동 대공분실에 현장에 가면은 아직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보는데 물고문에 다녔던 환경도 그대로 남아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양기 선배가 고문을 하고 지성판 그런 남아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가지고 수많은 과거 적대 정권들이 고문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이나 민주화인사들이나 학생들을 초록하고 고문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학습을 만들어졌다는 점. 그 정도 민주화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하는 데 충분한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도검열관실을 복원을 하면은 단순히 과거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보도검열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그걸 보고서 실제로 민주주의의 중요성 또는 민주주의를 밀어나가는 데에서의 그 언론 자유의 중요성 또 언론 검열이나 언론 통제가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치고 그 내란 세력의 참병이 수단이 되었는 것을 가지고 인식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보도검열관실의 복원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언론위가 한 3년 수년 동안 보도검열관실 복원 운동을 펼쳤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원하는데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 18일 보도 전 전남도 중에 보건이 됩니다만 보건돼서 보건시험을 갑니다만 거기는 보도 검열 관시의 보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검열 관시 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과거 정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있었던 문화부의 소극적 행동이 아니었느냐. 문화부에서는 실제로 보도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보도 검열과 그 광주 민주항쟁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초 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기초 자료를 통해서 학생 것이 과연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광주전남 언론인회에서는 당시 보도 검열을 당했던 선배 기자들 위해 증언이나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자료를 내놓으면서까지 문화부에 청원을 했습니다만 문화부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예산 타령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뤄왔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복원이 끝났습니다만 복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원된 건물 안에 보도 검열 관시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기념관이라고 하는 거지만 기념실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보도 검열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다면 중요한 기념 공간, 민주화의 학습공간으로서 재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국가폭력입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강렬하게 죽은 젊은 소방대원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그 부모들을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고 건사해야 한다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한치의 다른 한치의 망설임 없이 국가 폭력을 근절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과거에 국가 폭력에 앞장섰던 고문했던 담당했던 검사나 경찰관들을 받았던 서훈 훈장들을 박탈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보도 검열 관시의 보건이나 보도 검열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자들을 가려서 그 사람들에 대한 만약에 20대라는 가정이 있던 그 아주 훈련까지 박탈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 그렇게까지 가야지만 앞으로도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보도를 하느라 겁나게 되는 그런 내란 세력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 전남 언론인회에서 전시 내용이나 전시 기법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그 제시된 내용은 10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건의한 3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사항은 첫째가 보도 검열 관심도 복원해 줄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 탄압 식사를 밝히고 앞으로는 계엄령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언론 탄압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남도청이
민주주의의 한 교육장의 계약으로 새로운 전시기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전시기법을 동원해서 과거의 언론 탄압의 진상을, 언론 탄압의 실상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민주주의 한 교육장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건의사항이었는데 이 세 가지 건의사항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함께 투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 보도검열단 또는 보도검열관실에서 어떻게 검열을 해왔는지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보도검열단 조직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2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주시고, 보도검열단은 구성은 흔히들 검열관들을 하면 군인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군인들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보도검열단을 보시면 군인들이 24명으로 군인들이 가장 많거든요. 예. 두 번째, 민간인들도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민간인 중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문화공보부 관리들이 가장 많습니다. 문화공보부 관리들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 정부 홍보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문화공보부가 했던 것이 보도이치뿐이 아니고 그 보도이치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도이치는 박정희 정권 유신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중앙정보부에서 보도지침을 다 전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보부에서 보도지침을 유신 시절에 내려서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중앙정보부 쪽에서 끌고 가가지고 운동하고 인력 폭력을 가할 수 있었고 가하면서 보도지침을 지키도록 강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부 그랬다면 검열이 끝난 뒤에 1980년간 검열이 끝난 뒤에 계엄이 해제된 뒤에 전두환 정권하에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계엄하에서 검열 지침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보도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이었습니다.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이 그 역할을 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문화부에서 보도검열관실 보관에 대해서 소극적인 지혜를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검열관실이 보도검열단의 구성을 보면은 단순히 그 장교들, 계엄군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상당히 참여했다는 점하고 그리고 보도검열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검열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은 그 육해공군의 정훈병과 출신들의 일관급 장교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검열단의 조직을 보면은 이건 서울에 오는다면은 보도검열 단장이 있고 밑에 5개 반이 있습니다. 신문반, 방송반, 통신반, 그리고 잡지반, 기타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 방송, 통신이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사람들이 알았던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잡지가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잡지가 뭐 월간지도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월간지 외에도 소위 말해서
뭐 개간지, 당시엔 개간지 중에서도 저희가 있습니다. 무쿠지라는 게 있었고 그런 식의 잡지를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타 지원 쪽이 있고 기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다못해 신문사에서 나온 사보까지도 검열해서 사보나 아니면 또는 그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기업체 사보들, 신문사에 나오는 신문사 사보들까지도 또는 대학에서 나오는 대학 신문 그런 것들, 심지어는 앞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한 미군이 발행하는 성조지라는 영자 신문이 있는데 성조지까지도 검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다른 문화 시설까지도 문화 관련 잡지나 다른 유형의 조그만 인쇄매체, 인쇄물, 출판물까지도 다 검열 대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보도검열관실의 배치도는 그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보도검열관실의 배치도는 우리 광주 전남 언론인회에서 우리 과거에 검열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 언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서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시청에 보도검열관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견습기자로서 당시에 서울시청을 전하면서 보도검열을 받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그 커다란 강당 위에 배치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 방송, 잡지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아노가 앉아 있었어요.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보도검열단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보도검열단이 그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도 거의 대부분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 내용이 클래식곡을 그러니까 경쾌한 곡이 아니고 아주 클래식곡을 위주로 해서 클래식곡을 펴줬는데 말하자면 그 팽팽한 긴장감이나 그런 걸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라는 뭐 그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던 책상 벽에는 칠판이 하나 있습니다. 칠판 속에 오늘의 검열 지침이 아주 간단하게 적혀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의 풍경이었고 그리고 검열관들하고 기자들하고 검열을 받으러 나온 기자들하고의 커다란 신랑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 검열 지침을 통해 가지고 검열 지침에 따라서 신문사에서 부장이나 차장들의 데스킹 작업을 거쳐가지고 일단은 많이 걸러진 상태로 신문을 일단 시험 제작을 해놓고 그 시험 제작판을 가지고 검열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검열관들이 그 주로 검열을 했던 내용들은 아는 부분은 뭐 검열 지침에 나온다. 검열 지침에 없는 내용이라도 검열 지침에 아주 추상적인 나온 내용들을 검열관들이 판단해서 요거는 빼야 되겠다고 하면 그 빼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검열 지침에 따라서 미리 제작된 그러한 신문이지만 거기에서도 또 검열관을 통해서 그 의도적으로 데스킹 작업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열 데스킹들이 요 정도가 되면은 검열 지침이 이렇더라도 검열을 통해 가지고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집어넣었던 내용도 있을 테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또는 그런 부분들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검열을 했던 빼냈던 삭제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보도 검열단을 통해서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 취재 기자들은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보도 검열을 통해서 기사가 어떻게 삭제되는지 모릅니다. 다만 취재 기자들은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직접 기사를 써가지고 신문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 현장 내용, 취재한 내용들을 전화를 통해가지고 메모 형태로 보여주면 메모 형태로 그걸 받아 써가지고 그 내용을 데스킹 작업에서 다시 리라이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는데, 그런 작업을 거쳐서 데스킹 작업을 거쳐서 신문 제작진이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취재해서 어떤 내용들은 한 줄로 보도가 되지가 않으니까 당시에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들었겠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가지고 검역 후반부에 가서는 그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명도 발표하고 제적거분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도 검열단들은 1981년 1월 24일인가요? 그때까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검열을 받았는데, 계엄 해제 후에는 소위 말해서 태평회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듭니다. 이 태평회라는 이름은 1988년에 언론청문회가 있었는데, 언론청문회에서 태평회라는 이름이 직접 거론이 됐고, 태평회는 보도 검열관실의 어떤 검열관들 뿐이 아니라 실제로 검열을 받으러 갔던 언론사 간부들까지 태평회 회원으로 포섭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태평회라는 것이 나중에는 검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요 간부들은 언론인 해직이나 언론사 통폐합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고, 그런 의혹이 1988년 언론청문회에서 우리 광주시의 박성무 의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청문회에 거론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태평회 보도검열단이 이상재라는 사람이 강기덕 전문한 별칭을 가지고 거기서 언론 보도검열단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항주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도검열단 사무실에 이상재 방에 들어왔던 사람 언론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언론인 해직 과정에서 실제로 보안사나 그쪽에서 내려온 해직자 명단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또 끼워서 해직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협력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 기간에 얼마만한 건수의 기사들이 검열을 당했느냐라는 얘기는 들어볼 수가 있는데, 배사 비상경 기간 동안 보도 검열단은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등에 대해서 총 108만 5천 건의 사전 검열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2만 9천 건 정도를 보도 관제했다라는 게 이제 당시에 육군본부 계엄사 책에 나왔습니다. 보도 관제라는 표현은 당시의 계엄사나 그쪽의 용어고요. 소위 말해서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기사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또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2.0%의 삭제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2.0%라는 부분은 단순한 왜 요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식의 생각할 수 있지만, 앞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검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신문사 간부들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데스킹을 거쳐서 삭제되거나 완화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신문 제작하는 과정에 남아있던 부분 중에서도 또 보도 검열만을 통해서 삭제된다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표를 보면은 이 보도 검열 관실은 표상
16페이지를 보시면 매일 이런 식으로 일일 보도 양식, 보고 양식이라고 해서 신문, 방송, 통신, 문화홍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검열을 해가지고 얼마나 삭제했는지를 매일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종합한 것이 바로 표 1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매체별로 보면 신문, 통신, 방송, 잡지, 이렇게 문화 홍보를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보나 잡지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통신이 가장 많았고 통신은 그 당시에 신문하고 달리 통신은 거의 양대 통신사가 있고 통신사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합동통신, 동양통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사통신이라는 통신사 3개가 있었습니다. 동양통신, 합동통신에서 통신기사가 가장 많이 삭제했던 이유는 통신에 나온 그 통신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신문과 방송에다 특히 신문에서 쓰는 그 내용보다도 방송 같은 데서는 통신기사를 뉴스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통신기사를 그 통신기사는 양이 기사 양이 많으니까 가장 많은 수의 기사를 검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신문, 방송, 통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삭제율, 보도 관제율을 보이는 것이 역시 신문이다라는 점을 그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그래프 1을 보시면 5.18 강경정부 내용이 보도했던 5월 19일부터 5월 6월 4일까지 서울 보도 검열단을 거친 기사는 총 12,000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전면 삭제가 777건이고요. 부분 삭제가 933건 해가지고 1,710건 정도가 삭제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때 삭제된 비율이 한 14% 정도 되고요. 그 검열관 삭제 비율을 보면 날짜별로 보면은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이 함정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함정 기간 외에 또 많은 삭제를 보였던 것이 1차 나라였던 12.12 군사 반란 때에도 그 기사 삭제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보도 검열 광장쟁이 끝난 뒤 6월 초까지의 기사에서도 그 삭제 비율이 하나 높았던 그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광주항쟁을 광주민주항쟁을 평가하고도 같이 종합하고 취재 기자들이 방장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종합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검열을 통해서 삭제가 된 기사 비율이 많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3의 경우에는 민주항쟁 기간 중 매체별 기사 삭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문이고요. 그리고 방송을 놓고 그 다음에 신문이고 그 다음에 통신이고 그 다음에 방송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렇게 많은 기사 삭제나 그런 비율이 별로 없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80년 당시만 하더라도 방송 매체는 거의 KBS는 완전히 공영방송이었으면 국영에서 바로 발표한 직후였었고 그리고 그 방송이라는 것이 당시만 하더라도 컬러 TV가 아닌 컬러가 아닌 흑백 방송이었었고 그 뉴스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작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영향력이 당시에는 매우 작았던 영향력이 적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삭제 건수나 검열 건수가 상당히 적었다는 점을 그리고 그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열 지침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는
그 검열 지침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검열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에라네를 이 검열을 통해서 어떤 그 정부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뭐를 했느냐라는 식을 보습니다. 당시에 상해마을 학생 시위를 보면은 학생들의 시위에 관한 당시에 보도 검열 지침을 쭉 한번 보시면 왜 검열심이 학생들의 행위를 성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시위 기사는 모두 불가원칙이고 성균관대 국민대 시위 중 구속자 가족이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이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은 학생 구호 중 부정축제 환수하라 김일성은 오판말라 당공 용신 이상 없다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거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시위 현장에 나와 있던 학생들이 청소를 하든지 교통정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학생 시위는 자기들이 그것을 질서를 지키면서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학생 시위는 그냥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극렬한 그런 학생 시위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학생 시위를 오도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걸 통해서 그 계엄군이나 계엄에서 그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식의 그런 여론을 조작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계엄 초기에 보도지침이 나옵니다. 계엄 초기에 보도지침은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사와 관련한 부분은 계엄사 및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 이행이라 보도를 금한다. 공식 발표에는 보도를 무하도록 한 겁니다. 두 번째, 계엄 사태와 관련한 각 정당의 동정 및 은평기사 학생들의 소유 자체도 보도를 불가한다. 세 번째, 계엄사 관련 언론기관의 임의 취재나 스케치 기사, 사진 등은 보도 불가. 네 번째, 계엄 사태 관련 기사는 확대 최대한 축소 보도하라. 이런 식으로 보도지침이 나오는데 이러한 보도지침은 결국은 신문사, 방송사에서 이 지침대로 신문을 제작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캐스팅 받아 있는 걸 통해서 신문을 제작을 했고 이 제작한 신문에 대해서 보도 검열관들이 이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는 보도 검열관들의 임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보도를 삭제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 통제가 강화된 부분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5월 초에 탁경명 기자라는 사북 사태가 나와 탁경명 기자가 사북에 갔다가 광주에 계엄군에 가지고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중앙일보 기자였어요. 중앙일보 그때 주재 기자였었는데 중앙일보 주재 기자 거기에 항의해가지고 기자들이 항의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항의한 성명하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계엄당국에서 보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백지 상태로 발간을 했습니다. 백지 상태로 발간했는데 백지 상태로 발간하니까 다른 신문사에서도 그 백지 상태로 그대로 발간할 것이 두렵던 부분이 있고 또 이 백지 상태로 발간이 되면서 검열에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삭제됐을까라는 그런 식의 독자들로부터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때부터는 보도 백지 상태 발간을 못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백지 발간에 조그만 공간에 집어넣었던 돌출 광고조차 보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보도 내용들은 사법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5.17, 5월 17일 제2차 날이라고 얘기했으면 5.17 계엄 확대 조치 이후에 본격화되어서 보도 통제가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항쟁 당시의 보도에 지금 내용 중에서 21페이지에 24일이라고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있습니다만 24일에 보도 불가 내용들은
시위자들의 협상 요구사항, 시위자들이 탈취한 무기 장비 회수 또는 피해 복구 사항의 개별 취재 내용, 인명피해 사상 처리에 대한 개별 취재 내용, 단 계엄당국에서 발표한 것 제하라. 그리고 보도 가능 사항으로 시위자들의 방화, 약탈, 살상, 검거, 선동 등은 사실로 보도하라. 시위자들의 자수, 안전회복, 권유 관련 사항들도 보도를 하라. 그리고 협조 사항으로 중요한 것이 관측 검거를 했다고 당시에 계엄당을 발표했는데 계엄군 활동 등 간첩 검거 같은 사항은 아주 크게 취급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다음 그림 2에서 나온 것처럼 학생 데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학생 데모가 부당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장면 하나만 크게 보도하라고 하죠. 과거에는 학생 시위 사태를 축소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학생 시위나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상당히 난동을 부렸고 파괴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보도하게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학생 시위나 또는 광주민주항쟁 정당한 내용들, 말하자면 당시에만 하더라도 광주민주항쟁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악착이었었고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 광주 MBC가 불타거나 그런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살인 행위, 시위자들끼리의 살인 행위나 약탈 같은 것들이 없은 아주 평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평온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예 보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폭동으로 몰고 갔던 그러한 보도심이 시달렸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검열된 내용들은 삭제된 기사들이 어떤 내용인 거는 제가 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만평 한번 보시면 27페이지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고마움한 배입니다. 그때가 12월달 말하자면 동아일보에 삭제된 만평을 보면 아마 거기에 별들이 나와 있고 별 2개짜리가 있죠. 별 2개짜리는 뭐겠습니까? 별들은 전두환이 그때 소장이었거든요. 별 2개 그러려면 없어요. 아니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문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어는 아마 전두환을 풍자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막년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만평은 또 어김없이 삭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시면은 그림 상하는 이 만평 무바오의 사단 만평이 실릴 예정이었던 신문에서 만평이 사라진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그림 5월 80년 5월 22일자 신문인데요. 5월 22일자가 뭡니까? 5월 22일까지는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절대로 보도를 하지 못했던 시절이고 22일날 계엄당의 발표를 해가지고 모든 신문이 광주의 폭도들의 폭동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을 풍자했던 내용이 말하자면 구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구문을 이제 와서 발표를 했느냐, 신문 안 봐도 알겠다라는 식이 나왔던 것이 우리 백민사업에게 일면에 들어간 만평, 그것도 모두 삭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29페이지에 보시면 29페이지에 한국일보에 삭제된 만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꺼비 만평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두해경이나 개헌 문제, 남북대화 이런 문제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엄령 조속 해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김없이 삭제를 당했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해서 상당히 서민 생활이 어려웠었는데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담았던 그런 만점은 어김없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30페이지에 나왔던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국감이 안희섭 씨가 86년에 구사된 건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양성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대통령과 오래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한 식으로 해가지고 삭제가 됐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희섭 화백이 안기부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그 당시부터 두꺼비가 한국일보에서 연재가 중단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피라를 일으켰던 그런 파단컵 완전이기 때문에 그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기사 삭제의 내용을 보시면 3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곳이 삭제된 전 내용하고 삭제된 이후의 부분하고 갖다가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게라 삭제라고 했는데 게라라는 것이 뭐냐면 신문을 만들기 전에 아예 인쇄를 판을 짜기 전에 만들었던 시험 교정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것도 게라까지도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게라 삭제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는 한국일보 사고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그 신문 기사가 완전히 게라 상태에서 보고 삭제가 된 그런 내용이고요. 33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세미나 발표를 안내요. 그런데 정치하고 문화가 바뀌었을 겁니다. 정치의 그 발표 내용들은 완전히 삭제가 되고 이것 대신에 문화라는 부분이 하시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아주 민주화나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씻지를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는 34페이지에는 그 당시에 전일 방송에 나왔던 라디오 방송 원문인데요. 다도해를 가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어떤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시위나 광주민주혁명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검열을 받아서 보도면에 피해를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림 12 그리고 다음 쭉 넘어간다면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에서 기사나 내용이 삭제된 부분들을 백지를 하든지 아니면 돌출 광고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게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전남일보 때문에 그 전남일보 일면에 나왔는데 그것이 그 독자들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삭제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검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하는 사과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쟁 기간 이후에도 많은 부분들이 삭제된 내용인데요. 전남일보나 전남일보 산면 가인세범 같은 경우에도 검열 관식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나 제목들이 삭제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5.18 9년 뭐 해가지고 9년이나 지난 뒤에야 전남 지역에 있는 신문들도 그 광주 항쟁, 광주민주혁명의 진실을 그나마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뒷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검열로 삭제된 5.18 항쟁 관련 기사 48페이지를 보시면 과연 이 검열단의 검열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그 5.18 기사 관련 중에서 5월 22일자 동아일보 기밀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53페이지인데요. 51페이지에 신문에 나왔던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돼지꼬리로부터 분들이 유혈자 다 빠지고 뭐 사상자가 많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보도를 못하게 했고요. 그것이 1차 검열에서 또 2차 검열까지 가는데 2차 검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기사들이 삭제됐고 그 당시에 광주항쟁의 부분들을 그래도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 다룬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삭제됐는지 보면 실질적인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52페이지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광주 유혈 사태 다섯째라는 제목의 기사가 제목 크기도 아주 줄었고 광주 대무 사태라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주가 얼마나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하나도 없고 그 가해자 입장에서 광주 대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다섯째 있다는 그런 식의 그 광주 민중운동을 통해서 광주 죄 없는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그 참화를 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주의 입장의 보도는 전혀 못하게 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만 대무 사태 다섯째라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점, 하도록 만들었다, 유도했다는 점, 그 점이 그 검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광주로 갔던 기자들인데 최근에 한국일보 기자들이 한국일보에서 계엄과 검열이라는 그걸 보단 적이 있는데 계엄 검열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중앙일보의 중앙일보 아니가 중앙대 교수였던 이민규 기자 교수라는 분이 자기 아버님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이병찬이라고 해서 보도공영성 반장이었습니다. 보도공영성 반장이 그 당시에 많은 검열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료 한국어 관련 부분 352건의 삭제된 것을 제보를 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한국어에서 13개월 1년을 만에 보도를 했던 그 내용인데요. 그 보도했던 내용 속에서 광주 같은 기자들이 얼마나 당시에 어려웠던 내용인가를 갖다가 적어놓은 그러한 그 해고당 비슷한 것들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재미난 이야기는 5분 내로 정리해 주세요. 예. 재미난 얘기는 그 54페이지에 검열을 다 당하고 난 뒤에도 그래도 광주에서 심판 생필품 봉금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중요한 기사다. 다른 신문에서 볼 수 없던 그런 기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57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강남 매일신문에 광주 우리나라의 십자가야라는 김유대 시가 어떻게 삭제됐고 삭제된 내용의 것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실제로 삭제된 기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1페이지 보시면은 그 취재 기자들 취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삭제가 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몇 페이지인가요? 64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거기에 문재인 당시에 학업구실을 통해 가지고 학업구실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가 오령이 가고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삭제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65페이지에 그렇다면 이러한 검열 및 검열에 대해서 있던 기자들이나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기자들은 그 검열에 싫어지니 검열 철폐 요구를 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 힘을 총괄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기자협회에서 그 계엄 철폐 결의를 했습니다.
계엄철도 결의를 내서 5월 20일부터 개헌에 검열 거부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 검열 거부운동 결의를 하고 난 뒤에 5월 17일에 제2차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헌 확대를 하면서 기재협회 검열 거부를 개헌철편이 검열 거부를 결의했던 기재협회 간부들이 전부 연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연행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전부 감옥에 가서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현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전두환 정권, 전두환 신군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정권 찬탈을 위한 언론에서 단순히 보도 검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됐다는 거. 아까 보도 검열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다면 실제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K공작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K공작 계획은 전두환을 왕 만들기 위한 작전 계획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언론사의 중진들을 회유하는 전략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전두환 당시에 보인 사람만이죠. 전두환을 만나게 해준 다음에 전두환 쪽에 대한 전두환 보인 사람을 면담한 이후에 반응들을 반응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순박하고 끔찍한 인상이 됐으며 시국 문제가 고민으로 붙잡고 있는데 아닥한 것이 없다. 이것이 언론사 중진 간부의 얘기입니다. 만국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오해를 감지하였으며 협조해 나갈 심정이 우러나왔다. 최근 국내 자체에 문화사가 추후 정부 수반을 기대할 만한 훌륭한 장본을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언론의 중진이나 사람들이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란 세력이 김대중 내란 사건을 편집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마지막 재원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 전남 언론인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이 보도 검열관시 보고는 단순히 국내 광주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로 해가지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몇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온라인 청원 문제나 온라인 선언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얘기하는 게 기자협회나 무슨 언론 시국회의도 있고 정부 차원도 있고 그런 쪽하고 연대가 들어가잖아요. 연대라는 이야기는 광주 전남 언론인회가 주차가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름을 걸고 같이 하시는 그런 쪽으로 좀 전국적인 운동을 좋겠다라는 그것이 제 어떤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 탄압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총리실 산하에 사회개혁위원회라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중심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언론 탄압 진상규명을 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진상규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같이 함께 하는 것 아니면 별도의 청원 같은 것들을 사회개혁위원회는 단순히 정조직이야 이해합니다만 하나의 시민단체를 위해서 원하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올해 엄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지금 5.18 관련 자료가 다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5.18 관련된 검열로 삭제된 거나
검열 과정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검열하겠는지에 대한 분들로 5.18 기록무산으로 같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오늘 보도 검열 관실 보고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보도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 검열이 앞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또 윤석열이나 박근혜 같은 그러한 개혁 내력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도 검열 관실은 보고를 해서 그 실질적인 학습 공간을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또 그걸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에 짧게 말씀해 그란에도 짧게 하려고.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토일 12페이지 토일을 보면 보도 검열단 조직도가 있어요. 거기에 단장 따로 있고 조정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유체가 있어요. 단장은 사실은 일반 군인 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개헌사령부? 예. 그거 맞죠? 개헌사령부 17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 토일 크게 목소리. 예. 표의를 보면 보도 검열단 조직도라고 되어 있는데 단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군인 곧 계엄사령부 소속 일반 군인이 단장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조정관은 보안사령부에서 나와서 조정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정관이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또 구성을 해가지고 관장을 해요.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안사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얘기고 실제로 말입니다. 이상재가 언론통제와 관련해서는 최고 수장 아니겠습니까? 최고 수장인데 이 이상재라는 사람이 서울지역 보도 검열관실에 나와서 실제로 활동을 했었습니까? 예.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도 검열단에 이상재 사무실이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 그때 나왔던 이름이 강기덕 전무. 당시에 보안사를 그럴 때 무슨 회사 이름으로 걸었고 거기에 그 가명을 써가지고 전무상무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재라는 사람이 언론통제 기획도 하고 실제로 언론통제를 역할하는 빨간 수성펜을 들고 있었구만요.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안사의 언론 대책 반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대책 반장이면서 주로 만든 게 그 K공작 계획도 이상재가 기한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하고 서울 경우는 보도 검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도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의 검열이 이루어졌는가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식으로 옛날에 보도 검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광주 현장에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아니면 각 지역에서 보도 검열에 참여했던 기자들의 증언을 듣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자료를
대공원에서 그 자료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지원을 주든지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운동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또 자세한 것은 혹시 지금 이제 저희 빌딩 이사호 8층으로 가서 좀 짠짠 하면서 4시부터 지금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때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지금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보도일보의 김종석 사장이 다녀가셨고 또 전에 동국문화원장 이현채 문화원장 다녀가셨고 또 학생독립운동 역사관 박정민 과장이 지금 끝까지 앉아 계시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기자분도 여러분 많이 기자분들 계시고, 여러 분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시민들 열린 시민 강좌인데 시민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 회원들이 주로 차지하고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의 공익적인 기능을 위해서 시민 강좌 좀 시민 강좌 시대에 맞는 시민 강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